입장에서는 라이프 테넌트가 빨리 죽길 바라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리메인드맨이 여러분들 라이프 테넌트가 죽게 되면 리메인드맨 가는데 한 사람이라 보게 되면 리메인드맨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프 테넌트보다 리메인드맨이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돼? 야, 이 사람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게 되죠. 어느 시점에 죽게 되면 이 물건은 뭘까요? 당연하게 망자인 사람한테 리버스죠. 리버스 되죠. 리버션 되는 거죠. 다시 최초의 이니셜, 그죠? 오리지널 오너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누구한테 가요? 다시 그 후손들한테 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커먼러의 방식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또 이러한 불일치 자체가 결국은 뭘까요? 돈 빌리기도 힘들게 되고 또 보수하는데 돈도 빌려야 되죠. 또 어느 일정 부분 또 지금 개축하는데도 돈 빌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마케터빌리티와 관련된 문제로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나쁘게 되면 이게 절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살고 있던 사람이 라이프 테넌트가 그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손해본다는 뜻이겠죠. 하여튼 간에 재밌어요. 그 다음에 라이프 에스테이트라는 것은 자 당연하게 오너가 생전에 창설되는 경우 어떻게 되죠? 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라이프 테넌트가 죽게 되면 그 목적물 자체는 당연하게 리메인드 오너한테 가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오너가 자기가 목적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살면서 또 다른 목적물을 그죠? 이런 형식으로 창설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리메인드 오너한테 가는 거고 또 이런 형식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에 대한 그 법적인 유언 검증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유언 검증이라는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하는 건데 유언 검증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뭐 재산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그죠? 이게 또 프로베이트라 코트라는 건 망자에 대한 재산을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재산 관리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많은 상당 부분들이 돈을 많이 그죠. 어떻게 보면 당초 금액보다도 굉장히 부분 한 20-30% 정도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이제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하지만 이런 형식은 뭘까요? 프로베이트 코트를 거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돈을 우리가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뭘까요? 프로베이트 코트라는 게 경비가 많이 들죠. 또 지연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MPT라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라이프 에스테이트는 어때요? 같은 그 물건의 전 소유권하고는 가치가 다르죠.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특정 A라는 그 물건을 파는 거하고 특정 A에 대한 라이프 에스테이트 파는 건 다르잖아요. 환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리메인드는 당연하게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라이프 테넌트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죠. 그래서 특히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한테 그죠? 이러한 리메인드 인트레스를 준 경우 그리고 자신이 그 물건에 대한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보유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채권자들도 부모의 점유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remain the married라는 건 아버지가 죽어야, 부모가 죽어야지 이 권리가 있는 거지. 현재 미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미리 채권자가 그것을 미치해가지고 잡아당길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아이들의 채권자, 특히 이제 앞으로 배우지만 이러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채권자에 관한 문제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영향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라이프 테넌트의 그 어떤 행위라든지 또 물건에 대한 그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해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리메인드 오너가 당연하게 라이프 테넌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훼손에 대한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물 A를 갖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라이프 에스테이트와 라이프 테넌트하고 리메인드맨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뭘까요? 긴장관계에 있으면 안 되고 사이가 좋아야지만 우리가 한 목적물이 우리가 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적절하게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송의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특히 유언으로 창설된 그 라이프 에스테이트에 대한 경우는 이 소송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왜 그랬어요? 뭐 소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과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경우에도 있고 또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보다는 그죠? 라이프 테넌트에 대한 그 목적물의 그죠? 경제적 가치를 이제 보상받으려고, 그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보상하려고 당연하게 손해배상을 할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유언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라이프 에스테이트라는 어떤 증서로 우리가 하겠죠. 증서를 해야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후손 간에 싸움도 없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는 결국 뭘까요? 이 유언자죠. 유언자의 그 희망을 꺾을 수 있죠. 그 라이프 테넌트가 그 집에 살도록 허락하기를 바라는데, 그죠? 라이프 테넌트가 당연하게 그 집에 살도록 원하는 게 뭘까요? 그 망자의 어떤 희망이었죠. 이걸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물을 이런 증서로서 우리가 양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위험성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판례는 여러분들 이해를 못했다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by D라든지 by a will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 그러면 이 판례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죠? 스스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커먼에 이제 우리가 잔재죠. elective, 그죠? share 선택적 몫이라고 그죠? 성별 이제 한마디로 살아있는 그 배우자가 그 우리가 유산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죠. 그것이 뭐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전체 유산에, 그죠? 망자가 이제 죽게 되면 그분이 갖고 있었던 생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의 보통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커먼웨이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이제 살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망자가 죽기 전에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어떻게 재산을 우리가 증여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내가 본 일렉티브 쉐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형식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소유자의 그 배우자,
얘게 우리가 이 증서로서 라이프 에스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이 소유자의 그 유언 망자 재산에 대한 이 분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렉트시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번 봅시다. 플랭클린 법은 살아있는 배우자라 하여금 당연하게 이 망자의 그 종합재산이죠. 모든 재산의 어떤 일정 부분의 몫을 주장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자의 모든 재산 자체는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배우자한테 우리가 증여로서,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 증여로서 우리가 그 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몫 자체를 우리가 일렉트시아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뭘까요?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이 살아있는 배우자가 증서로서 망자로부터 우리가 양도 받은 우리가 라이프 에셋을 갖고 있을 때 갖게 되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 그럼 뭘까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이죠. 정확하게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한 집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 집을 너한테 내가 주게 되면 주겠다, 혹은 라이프 에스테이트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뭘까요? 본인 자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 자체는 망자로부터 우리가 그 증서를 받는 것은, 양도받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권리를, 그런 라이프 에스테이 그 가치를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배우자의 선택적 그 몫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라이프 에스테이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서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죽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고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판례죠. 이러한 제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살아있는 배우자에 대한 우리가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박탈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유산 때문에 이제 상속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배우자가 받는 그 재산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유류분이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또 이게 법정 소송을 통해서 또 오랜 기간도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배우자도 또 힘든 부분도 있죠. 하여튼 돈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그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렇고 이게 바로 일렉트시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게 있죠.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거 뭘까요? 자, 어떤 주에서는 한 배우자의 어떤 자신의 그 소울 타이틀이죠.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 배우자의 어떤 능력을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주에는 그렇게 돼 있죠. 소수 의견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플랭클린 법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제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한 배우자 이름으로 당연한 결혼 전에 한 배우자 이름으로 홀로 등기가 되어 있던 목적물에 대한 그게 제한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면
여기 제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하게. 이미 그건 뭐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본인의 재산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뭘까요? 프랭클린 국가는 이제 프랭클린 주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가 아니니까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특히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있는 주, 특히 뭐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5개 주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지역 아닙니까? 당연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재산도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무조건 과거에 내가 재산이 있다 해서 무조건 별도의 재산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 지역이고 특히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우리가 별산이나 볼 수 있겠죠. 별개의 재산이다. 그래서 프랭클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 자체는 당연하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우리가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우리가 양도할 수 있죠. 당연하지 이건. 당연하다. 자기 재산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 판례죠. 판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스테이트 린세이죠. 린세이 관련 우리가 재산에 대한 이제 소송이죠. 프랭클린 크로필이니까 고등법원 2008년도 판결문에 볼 수 있겠어요. 조합사 린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망자인 낸시 린세이의 배우자로서 이 소위 그 유언 검증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이 망자 재산에 대한 그 선택적 몫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를 제기했어요. 여러분 배웠죠? 우리가 망자 차라리 이게 낫겠다는 거죠. 계산해가지고 더 많은 걸 받길 원하겠죠. 이 법원에서 뭐라고 결정했어요? 자, 미스터 린세이의 그 선택적 몫이라는 것은 자신한테 양도된 라이프 에스테이트죠. 라이프 에스테이트 물권으로서 만족됐다는 거죠. 망자에 의해서. 그리고 망자의 유언으로서 받은 상속분에 대해서 이거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미스터 레이라는 사람이 린세이는 결국 뭘까요? 망자의 재산보다 더 이상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결국 린세이가 뭘까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원심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하는 그런 그죠? 판결이 되겠죠. 린세이가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징계가 되죠. 원심 법원에서는 패소한 그런 케이스죠. 보면서 여러분 잘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자, 망자와 이제 조셉 린세이라는 남편이 1990년도 6월 16일 날 결혼했고 린세이라는 사람이 망자의 두 번째 남편이었네요. 그래서 망자는 이제 전 결혼으로부터 이제 2명의 아들이 있고 둘 다 이제 장성해서 두 번째 결혼했을 당시에는 이제 당연하게 성인이었고 또 망자는 뭐죠? 자택가 25에이커 정도 되는 땅이 있었네요.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 취득했던 그런 재산이네요. 2005년도 7월 20일 날 망자가 자신의 그 목적물을 자신의 그 부동산을 망자가 자신한테 그리고 자신과 린세이 남편한테 라이프 테넌트로 이제 양도해버렸네요. 자기가 자기한테 양도를 할 수도 있죠. 라이프 에스테이트니까. 라이프 에스테이트로 라이프 테넌트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사람 다 죽게 되면 그 리메인더 인트레스트죠. 그 목적물에 대한 리메인더 인트레스트는 2명의 자식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주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되세요? 형식으로 우리가 양도를 한 거죠. 양도했다. 조셉 린세이 라이프 에스테이트는 당시에 가치가 20만 달러였다. 그 낸시 린세이의 자산이죠. 당시에 유언으로 이제 우리가 남겨두었던